총장의 사상 첫 징계위원회가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아직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그 여파는 어느 집단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거운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징계위원회 진행 상황 살펴본 뒤에 오늘 징계위에 나오지 않은 윤 총장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징계위원회 현장부터 연결합니다. 윤수환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자, 징계위원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회의가 오전 10시 40분쯤 시작됐으니까 벌써 8시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직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위원들은 물론 법무부와 윤 총장 측 관계자들 모두 종일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징계 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 관심이 높았는데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석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번 징계의 위법 부당성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는 일단 고민할 게 많다는 얘기란 말이죠. 네, 일단 법관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 되는 만큼 징계위가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또 본론에 앞서 징계 절차를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길어졌는데요.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미리 받아보지 못했고 기록 검토도 충분치 않았다며 또다시 심의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요. 이 때문에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2시간 반가량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통상의 전례 이상으로 많은 복사와 열람을 해줬다며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측에서 이제 징계위원들 일부를 두고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거절이 됐어요. 어쨌든 제일 궁금한 건요. 그래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오늘 결정이 나는 겁니까? 네, 추미애 장관은 원래 위원장을 맡아야 하지만 징계를 청구한 입장이라 이번 심의에선 제외됐습니다. 또 당초 외부 징계위원 3명 중 1명인 변호사가 갑자기 불참했는데요. 그래서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과 검사 2명, 여기에 법학교수 2명 등 모두 5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은 이들 중 4명이 출신 지역이나 경력 등에 비춰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3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걸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만 스스로 위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본 심의에 들어가서는 먼저 법무부 측이 3시간 동안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설명했고요. 지금은 윤 총장 측이 의견 진술을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 전쯤엔 저녁 도시락이 청사로 배달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공방이 끝나면 곧바로 위원들 간 심의를 진행해 오늘 밤 늦게라도 결정을 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법무부 윤수환 기자를 연결해 봤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라서 나갈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해서 업무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윤 총장의 입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면주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이제 평소대로 출근을 했으면 지금쯤 평소대로 퇴근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종일 가슴을 졸였을 윤석열 총장은 징계 결정을 듣지 못한 채 2시간 전인 저녁 6시쯤에 퇴근을 했습니다. 윤 총장은 퇴근 직후에 고등학교 동창인 한 법조인의 장례식장에 들렸다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윤 총장은 오늘 평소보다 30분 늦은 9시 20분쯤에 출근했습니다. 징계위가 임박한 시점까지 특별 변호인단과 의견을 조율했던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평소처럼 8층 총장 집무실에서 현안들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점심시간에 잠시 외출한 것 외에는 특별히 외부인을 만나거나 공식 일정을 진행하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징계위가 열린 법무부 청사 주변은 소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대검 청사 주변은 오늘 어땠습니까? 네, 이곳 서초동도 종일 적막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대검 간부들이나 길 건너 서울중앙지검도 별다른 움직임이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직후엔 7년 만에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는데 요 며칠은 조용합니다.
평소 윤 총장 관련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오늘 글을 쓴 검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청사 앞 도로에는 오전에 징계위가 시작되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30여 개가 도착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자진 철거했던 화환이 한 달 만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자, 사실 윤 총장이 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7년 전 윤 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팀장 시절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던 일이 있었죠. 2013년 12월 18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징계위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계속됐었습니다. 징계위원장으로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참여했고 윤 총장은 징계 당사자로 직접 나가서 3시간 가까이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자정 무렵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반면 오늘은 출석을 하지 않았죠. 아마도 징계 수위 등에 맞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절차상 부당하다는 점 등을 거듭 강조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임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징계위원회가 열린 법무부는 긴장감이 지배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대신 청사 밖에서는 징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요란스러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청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출근길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추미애 장관은 빠른 걸음으로 곧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장관님, 징계의 공정성에 자꾸 거리 좀 유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다시 청사를 나설 땐 왼손을 번쩍 들어 입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징계위 진행되고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역시 묵묵부답. 판사 사찰 의혹 묻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당성 좀 얘기하실 건지. 회의 시작 전부터 청사 안으론 기자들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고 회의 전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징계위원들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가량의 점심시간에도 위원들은 회의 장소인 7층을 벗어나지 않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징계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청사 밖에선 양측 지지자들의 장외 신경전도 뜨거웠습니다. 법무부 앞 계단엔 추 장관 지지자들이 검찰개혁을 응원한다며 보낸 꽃바구니들이 오늘도 추가됐고 이에 질세라 청사 밖에는 윤 총장 지지자들이 법치주의가 죽었다며 근조 화환을 늘어놓고 종일 장송곡을 틀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첫 징계 시도. 어둠이 내려앉은 법무부 주변엔 여전히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징계와 별도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권한을 나누어 가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야당의 저지를 무력화하고 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건데요. 먼저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박수, 야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이 선포됐습니다. 찬성 187, 반대 99, 기권 한 표입니다.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조응천,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전원이 반대 또는 불참, 기권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3분의 2, 5명만 동의하면 됩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성과 필리버스터, 피켓팅 등 모든 수단을 썼지만 수적 열세만 확인했습니다.
결국 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폭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뒤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 의석수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토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여론의 추이를 보며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미 사무실까지 마련해 놨지만 이 공수처장을 뽑지 못해서 출범을 못해온 터라 여당은 늦은 만큼 속도를 더 내기로 했습니다. 당장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서 늦어도 다음 달에는 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학수 기자입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할 위원회는 지난 10월 이후 4차례 회의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지연 전술에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결행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사퇴 또는 위헌 심판 청구 같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만큼 막혀있던 공수처장 후보 임명 절차는 일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당 추천위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이 여럿 있다며 새 후보 물색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선 회의에서 여당과 중립기관 추천위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추천이 완료되고 대통령 지명 절차와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연내 공수처장 임명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예, 연내에 아마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는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수처장 지명이 완료된 뒤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 완전한 출범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청와대의 속내는 어떨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손병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윤 총장 징계위원회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직 징계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해야 한단 말이죠. 바로 제가를 할 분위기입니까? 네, 결과가 나오고 추미애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이걸 제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은 제가를 하도록만 돼 있지 이걸 무르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밤 늦게 결과가 나오면 내일 제가가 이뤄질 거란 얘기도 들립니다. 변수는 징계위 절차가 공정했냐, 정당했냐인데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징계위 구성과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전했습니다. 절차상 큰 흔결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를 미룰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혹시요 징계 수위를 보고서 대통령이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징계 수위는 징계위가 결정하는 거고 대통령이 이걸 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이면 해임이고 감봉이면 감봉으로 제가되고 집행됩니다. 대통령 제가는 그냥 법적 절차일 뿐이어서 청와대는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를 할 뿐 별도의 입장도 내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자, 공수처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통령의 공약이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정책적인 명분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되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죠. 네, 공수처법 통과 1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견제,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오랜 수건이라면서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 새 벽두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야권의 반발에 대해선
대통령이나 그 주변인도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했다며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검찰 개혁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제도적 개혁의 핵심이 공수처였는데 8부 능선을 넘은 의미가 있죠. 청와대 안에선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총장 징계 문제는 청와대로선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결국 문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불복 소송 등에서 불거질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담당하는 손병산 기자였습니다. 본회의장 안팎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의원 수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절감했을 겁니다. 당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급기야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이른바 태극기 부대 극우 세력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이호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은 오늘 강경 일변도로 치달았습니다. 히틀러 시대 독일과 유사하다고 했고 대통령이란 호칭까지 이례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은 이른 아침부터 강경 보수단체들과의 연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각각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태극기 부대의 극우 농객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선 국회에서 집회를 열자는 요구가 나왔고 태극기를 왜 드는지, 왜 광화문에 모일 수밖에 없느냐. 그럼 국회에 좀 부르면 되지 않느냐. 국민의힘에 대한 훈계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또 김종인 좌파 정당을 합리화해주고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주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문수 전 지사 등과 비상시국연대의 공동 대표를 맡았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대동 단결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태극기 부대를 주도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응은 주호영 원내대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시민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혼돈해가지고서 할 수는 없어요.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까지 극우 세력과의 연대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당내 반발에 부닥치자 일단 보류하겠다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수도권에선 중환자용 병상이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에 임시로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네, 서울의료원입니다. 자, 지금 박 기자 뒤로 흰색 컨테이너 건물이 보이는데 그게 임시 병상인 거죠? 네, 제 뒤로 컨테이너 16개가 들어섰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병상이 3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48개의 이동 병상이 마련됐습니다. 내일부터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가림막이 설치됩니다. 이 병상들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감염병 전담 병상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회복실 용도로 사용이 될 예정인데요. 이동형 음압시설과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장비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곳 외에도 서울의료원 분원과 서북병원에 모두 150개 규모의 컨테이너 병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건데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죠.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네, 방역당국은 어제 기준 수도권 확진자 중 자택에 대기한 인원이 506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 100여 명이 병원 입원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수도권에서 위중증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각각 서울 4개, 경기 3개, 인천 1개뿐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인 172명을 기록해 전날보다 23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의료진들도 잇따라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서 환자들을 돌볼 의료 인력도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150명을 넘어선 울산시의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의료진 긴급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죠. 언제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임시선별 진료소는 서울역과 대학가 등 인구 이동이 많은 장소 150여 곳에 마련이 됩니다. 앞으로 3주 동안은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익명으로 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액을 이용하거나 30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도 도입이 됩니다. 당국은 검체 채취만 원활하다면 매일 11만 건 이상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혹시라도 검사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시선별 진료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박윤수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682명,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도 4만 명대에 들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3만에서 4만 명이 되기까지 불과 19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안에 5만 명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정현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노인 요양원이 2주간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전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처음 확진됐고 이후 시설 입소자와 직원 등 20명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확진된 요양보호사는 최근 서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로 탑골공원 근처의 음식점과 노래교실에 다녀온 남성의 부인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로구 음식점 집단 감염 사례 확진자를 고리로 요양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와상 환자이기 때문에 식사로부터 소대변이기 때문에 밀접 접촉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창문이 좀 작고. 종로구 음식점과 노래교실발 집단 감염이 요양원으로도 번지면서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20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2명, 누적 확진자는 4만 98명으로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11개월 만에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는데 75일이 걸렸습니다. 이후 151일이 지나 2만 명을 기록했고 3만 명을 넘기까지는 81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19일 만에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늘면서 누적 확진자 수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누적 확진자가 5만 명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도 여전히 1 이상으로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금은 가장 큰 규모이고 장기적인 유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역학조사 인력도 한계에 봉착하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최근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부작용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도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FDA 승인이 내년 중후반까지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전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심의합니다. 통상 최종 승인까지는 하루 이틀이 더 걸리지만 당장 내일 절차가 끝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We expect to have enough doses to vaccinate 20 million Americans by the end of this year. 각 주정부에서는 사용 승인 직후 최대한 빨리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백신 이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could arrive as soon as this weekend. Our state priority, nursing home residents first, nursing home staff.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는 나라가 속속 늘어나는 가운데 백신 일반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접종자 2명이 알레르기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임상시험에서도 참가자 4명에게서 구안화사, 안면신경 마비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if I were a person that had an underlying allergic tendency, I might want to be prepared that I might get a reaction and therefore be ready to treat it. 화이자 측은 백신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라며 알레르기 증세가 심하거나 임신부 또는 16살 미만 청소년은 백신을 맞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공급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서도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시험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제약사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즉시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 신뢰를 잃었다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올해 안에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승인이 늦춰질 경우 백신 공급은 내년 중반이 돼서야 가능하고 그러면 백신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도 일주일 뒤인 17일 승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미국에서 승인이 늦어질 것으로 알려지자 우리나라에도 승인이나 공급이 늦어지진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약사 출신의 박선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선구매를 완료한 그런 백신이잖아요. 근데 이 승인이 늦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걱정이 됐던 부분은 혹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괜찮은 겁니까? 안전한 겁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FDA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을 중단시킨 건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 때문이었습니다. 임상 참여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해 시험을 중단한 걸 FDA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실 임상시험이 중단되거나 늦어지는 건 제법 흔한 일이고 또 그게 곧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과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랜싯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FDA 임상 중단 조치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백신을 들여오기로 한 시점이 내년 2, 3월 정도였잖아요.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승인 시점이 내년 중반 이후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내 백신의 승인과 공급 등 그 일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FDA가 꼭 승인을 해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반대로 FDA 승인이 있다고 국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식약처의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미국 FDA나 유럽 의약품청, EMA 같은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식약처 심사에 유리한 건 사실인데요. 식약처는 어디든 승인이 나면 그때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자체 심사를 진행해서 국내 접종 계획에 차질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 먼저 접종을 하겠다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 다 맞고 나서 이제 우리 물량 확보하려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걱정이 많은데요.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들과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각 나라와의 계약을 깨고 손해를 감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화이자는 미국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도 없어서 이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매 계약을 완료한 게 아니라 구매 약관만 체결한 상태여서 물량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 당국자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구매 약관이기 때문에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확보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안전성이나 일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박선아 기자였습니다.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직원들이 자신들이 돌봐야 할 발달 장애인들한테 강제로 마사지를 시켜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상습적인 폭언 때문에 장애인들이 저항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천의 한 발달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직원이 방에서 엎드려 누운 채 발달 장애인으로부터 다리 마사지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2명이 또 다른 직원을 마사지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런 마사지를 장애인들에게 매일 1시간씩 시켰다고 합니다. 기본 1시간이고 그 넘을 때도 있고 아픈 애가 손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하는데도 마사지를 받고 있고. 마사지를 하느라 장애인의 손목은 벌겋게 부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최근 시설을 그만둔 직원이 촬영해 행정기관에 폭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해도 아픈데 그걸 계속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항도 못하고 아픈 손으로 해갖고. 이렇게 저항도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도 했다고 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쌍욕을 하길래 제가 많이 놀랬죠. 심지어 근무 시간에 술도 마셨다고 하는데 예방적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을 때도 술판이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하루 멀다 하고 근무 중에 음주를 하고 지금 관리자 측에서 확약서도 다 받고 술을 입에도 안 댔다는 그래 뻔뻔함이 진짜 그지없는 게.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자 일부 직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돌아온 것은 근로계약 연장 불허였습니다. 이렇게 좀 정당한 소리를 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시설 내에서 뭐 좀 탄압을 받고 뭐 계약 만료가 된다든지. 이 장애인 거주 시설의 직원들은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정부 위탁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해당 장애인 거주 시설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취재진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그 지금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경찰은 신고자와 해당 시설 장애인들을 상대로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고발된 직원 17명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에 차 문이 열리지 않아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게 목격자들의 진술인데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주택 지하 주차장. 흰색 차량이 지하 주차장 벽면에 부딪힌 뒤 멈춰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앞쪽이 심하게 구겨졌고 벽면 파편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가격만 1억 원이 넘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 X의 사고 직후 모습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간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은 후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이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서울의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대리기사는 바로 밖으로 나왔지만 숨진 변호사는 차량에 다리가 끼었고 바로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수석 쪽은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소방당국은 유압 구조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조수석 쪽은 충돌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경찰은 운전 미숙과 급발진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대리운전 기사는 당시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고 직전 주차장 안 CCTV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량 뒤쪽에 표시되는 빨간 등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비교적 가벼운 충돌 후 차에 바로 불이 난 이유, 또 조수석 문이 잠긴 원인도 규명 대상입니다.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테슬라의 모델 S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고 당시에도 구조대원이 바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완전 규정이 똑같아요. 일정 속도 이상 충격을 하게 될 경우에 문을 밖에서 열 수 있게끔 개폐가 돼줘야 돼요. 테슬라 측은 차량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안전도 평가는 최고 등급을 받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원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표현하기도 민망한 이른바 생쥐 족발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배달시킨 족발 반찬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MBC 보도 이후 식약처가 조사를 해봤더니
배달하기 20분 전 이 식당 천장에 환풍구 배관을 지나던 쥐 한 마리가 반찬통으로 뚝 떨어지는 게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배달된 부추무침 안에서 살아있는 작은 쥐가 발견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닷새 뒤 관할구청이 현장을 조사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지만 생쥐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MBC 보도 이후 9일 만에 그 원인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CCTV 분석 결과 주방 천장에 설치된 환풍구 배관의 파손된 부분에서 5cm 크기의 새끼 쥐가 반찬 용기에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을 하기 20분 전이었습니다. 종업원은 부추를 버무리고 비닐로 용기를 밀봉하면서도 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혼입된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배달이 나갈 부추를 이제 무침을 하는 과정을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달 초 취재 당시에도 다른 쥐가 주방을 뛰어다녔던 식당. 여기 쥐 있네. 조사 결과 천장과 환풍구 배관 등에서는 쥐의 분변 8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식당은 생쥐 배달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 한 대형 방제업체의 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도 굉장히 분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쥐의 서식 환경이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행주와 가위, 집게 같은 조리기구 검사에선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소비자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던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오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본사 측은 해당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전국의 매장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쥐 같은 동물이나 유리, 칼날 같은 중대한 이물질이 나왔을 때는 관할구청 대신 직접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쥐 같은 유해동물이 발견돼도 처음 걸렸을 때 50만 원의 시정명령이 전부였지만 이젠 1차 적발에도 5일간 영업정지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음식점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해당 음식점은 현재 문을 닫고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아파트 입주민한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해오다 스스로 삶을 정리한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입주민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권고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건데요. 그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건 입주민 심 씨의 이른바 갑질이었습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주차 문제에 항의하며 최 씨를 때렸고 이를 신고한 최 씨를 화장실에 몰아넣고 또 때렸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일을 그만두라고 집요하게 윽박질렀습니다.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보면 질리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하지만 심 씨는 오히려 최 씨에게 맞았다며 지난해 발행된 관계없는 진단서까지 보내 최 씨를 협박했습니다. 최 씨를 머슴으로 지칭하며 포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던 최 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결국 세상을 버렸습니다. 꼭 밝혀주세요. 이 죄를 힘없는 경비 때리는 사람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하지만 심 씨는 끝내 죄를 인정하지도 유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와 무고, 협박 등 심 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고 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고통받아 생을 마감했다는 사정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질을 당해서 가족을 등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강력한 법을 더 만들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의 죽음 이후 높아진 관심에 경찰은 경비 노동자 갑질 신고를 받았고 4개월 만에 64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취급을 받으면서 한강공원을 달릴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해도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사고를 부추기려고 작정했냐는 비판이 커지면서 어제 부랴부랴 법을 새로 고치긴 했지만 고친 법은 내년 4월이 돼야 적용됩니다. 이 4개월 동안 옛날 법과 새로운 법 모두 작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전동 킥보드를 몰고 신호를 위반한 30대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골목길을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치거나 술에 취한 채 사거리를 돌진해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낸 사고는 올해 서울에서만 351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늘부터는 13살만 넘으면 누구나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안전모가 없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범칙금 3만 원뿐입니다. 킥보드가 이런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법을 바꿨지만 막상 사람과 킥보드, 자전거가 섞여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현장에선 여전히 사고 위험이 큽니다. 어젯밤 안전모와 보호장비 없이 1인용 전동 킥보드에 두 사람이 함께 올라탄 모습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 인파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리는가 하면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횡단보도에서도 쌩쌩 달려갑니다. 정지 신호도 아랑곳 않고 서 있는 차들 옆 좁은 공간을 달려 교차로를 거침없이 건너갑니다. 전동 킥보드나 이게 비싼 게 지나만 가도 음주를 좀 놀라고요. 그냥 덮칠 것 같아요. 자동차고 안 박는 거랑 뭐가 달라요? 경찰은 오늘부터 현장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 30분 만에 안전모를 쓰지 않고 퇴근하던 여성. 다음에 없어도 된다 그래서 그러고 그냥 타고 다녔거든요. 헬멧은 있는데. 킥보드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달려가던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잠깐 신분증 잠깐 주시겠어요? 13도 1항에 보차적은 도로에서 차로투행 방법 위반하셔요. 이제 3만 원의 벌점은 없어요. 전동 킥보드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 보완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확충을 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장벽까지 설치를 해서 다시 킥보드 규제를 원래대로 강화한 새로운 법은 4개월 뒤에나 시행돼 그때까진 경찰의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갓난 아이들을 씻기기 편리하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플라스틱 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조에서 간과 신장에 해로운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600배나 넘게 검출이 돼서 리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저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에서 파는 아기 욕조 제품입니다.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 눕히기 좋고 가격도 다른 제품의 5분의 1 수준이어서 예비 부모들 사이에선 출산 전 필수 준비물로 손꼽힙니다. 보통 아기를 씻기려면 욕조 2개는 필수거든요. 이제 하나는 헹굼으로 써야 되고 거의 국민 욕조. 그래서 다이소 이 욕조가 잘 없어요. 빨리 품절이 돼서.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목욕을 마친 뒤 물을 빼내기 편리한 것도 장점인데 이 배수구의 플라스틱 마개가 문제였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수제 성분이 기준치의 612배 검출된 겁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수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됩니다. 아이들의 피부가 직접 닿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물의 일부가 용출되는 장기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 당국은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고 제품을 판매해온 다이소는 자발적으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하다 보면 또 얼굴에 물이 튀면서 그 물방울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입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되네요. 이 밖에 납성분이 기준치 600배를 넘긴 목걸이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또 최대 온도 기준을 35도나 넘겨 화상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장판 등 26개 전기 난방용품도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리콜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네, 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집진 배관 안으로 떨어져 숨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죠. 숨진 직원은 낡은 배관이 부서져 1차 추락한 뒤 숨쉬기 힘든 어두운 배관 안에서 출구를 찾다가 또 한 번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단순 추락사라고 밝혀왔던 포스코, 축소 은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진 배관 상판이 부서져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3분쯤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직원 62살 홍모 씨가 낡고 부식된 배관이 부서지면서 4.5m 높이에서 1차로 추락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1초도 안 된 사이에 사람이 밑으로 쑥 발려 들어갔다. 먼지를 흡입하는 집진기가 고압 상태로 작동 중이었고 홍 씨는 숨쉬기도 힘든 어두운 배관 안에서 출구를 찾다 수직 배관 바닥으로 2차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부동 치다가 그 배관이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는데 수직되는 부분은 떨어졌다라고. 부실한 노후 설비 때문에 두 번의 추락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였지만 사고 초기 포스코는 단순 추락사라고 밝혀 축소 은폐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수십 년 된 낡은 배관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페인트만 계속 덧칠하는 바람에 부식된 부분을 식별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작업자분들 얘기로는 올라갔을 때부터 좀 꿀렁꿀렁 이런 식으로 느낌이 좀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이제 꿀렁꿀렁한 느낌이 있었고, 또 고압의 집진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작업이 이뤄진 데다 추락 방지용 안전줄이 끊어져 재기능을 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세 난에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의 집값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단지. 지난주 전용 50제곱미터 20평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지 3시간 만에 역대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서울집이 집질이 들어온다 했대요. 이게 나온 게 생긴 거예요. 이런 집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바로 달려오신 거죠. 계속되는 전세난에 집값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집값은 2주째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그냥 연골이에요. 30대, 40대 초반 전세 금액이 미친 듯이 올라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지방에도 확산하면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값도 66주째 오르면서 주춤했던 갭 투자까지 자극하는 모양새입니다. 갭 차이가 줄어드니까 이제 부산, 전주 이런 지방에서도 전화로 그냥 집도 안 봐도 된다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변 후보자는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 도입을 주장하고 서울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 주택상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열인가요? 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까지 한 만큼 새 공급 정책이 최근 전세난으로 촉발된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8년 8개월 최장수 재임 기록까지 세웠던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른바 벚꽃 보는 모임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매년 지역구 유권자들의 밥값을 대신 내준 혐의로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가에선 스가 총리가 아베를 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각계 인사를 초청해 벚꽃 보는 모임이란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는 예산과 인원을 크게 늘려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까지 수백 명씩 초대해 최고급 호텔에서 전야제까지 열었습니다. 이때 참석자들이 낸 돈은 5,000엔인데 호텔의 최저 식비는 11,000엔. 대납 의혹이 일었지만 아베는 부인했습니다.
事務所側がですね、これに補填をしたという事実も全く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코로나19에 묻혀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최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의 비서관 등 20명을 조사해 7년간 밥값 약 1억 원을 대납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데 이어 비서와 회계 담당자를 입건하고 아베에겐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その結論が出る前にですね、今ここで申し上げるのは適切ではないと思いますので、お答えを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し。 기껏해야 약식 기소될 거란 전망이지만 아베가 거짓말을 했다는 후폭풍은 거셉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 연립여당에서 비판이 나온 데 이어 아베의 친동생인 기시 방위상까지 정치가로서 유권자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스가 총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한 달 새 50%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베는 우익 지지층을 결집하며 내년 9월 차기 총리에 재도전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선 총리 연임을 위해 스가가 아베를 버렸다는 이른바 관저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임시국회가 끝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아베 전 총리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재단 특혜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아베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네,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쌌고 나르고 차에 싣기까지. 택배 물류센터 같은 이곳은 인천 중구청의 코로나19 전담 부서입니다. 자가격리자들에게 지원 물품을 보내는 중인데요. 사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약간 민원인 이제 업무 상담받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상담이 아니라 택배 일을 할 줄은 잘 몰랐네요. 예.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주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사람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방역에 큰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귀찮은 질문도 성실하게 답해줍니다. 아니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불시 점검도 나갑니다. 저희 창문 쪽으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거기 계시다. 경기 고양시는 노약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돕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띄었어요? 보이면 뭔가 죄 지은 느낌 때문에. 방역복에 대한 거부감을 우려해서 비상구 계단에서 서둘러 갈아입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고 대부분 아파트나 밀집된 곳에 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다른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확진자가 왔어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코로나19 전담 대응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CCTV를 분석해 역학조사관에게 보고하는 것도 이들의 업무입니다. 과거에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들고서 CCTV 속 인물과 대조하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민증 사진이어서 헤어스타일이 좀 다른. 맞는 것 같긴 한데. 머리가 근데. 네, 전혀 달라서. 1년 가까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직업병도 생겼습니다. 전화를 하도 많이 받으면 귀 같은 데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부두살이 베개 정도로. 공무원들은 대민 업무 등 본업을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피로 누적에도 더 힘든 국민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법무부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수환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자, 윤 기자, 징계위 회의가 끝이 났다고요. 결론이 나온 겁니까? 네, 조금 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시간 전쯤인 7시 59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심의위가 오늘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9시간 20분 만인데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일단 회의를 중단한 겁니다. 징계위는 닷새 뒤인 오는 15일 오전 10시 반부터 다시 심의를 속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본론에 앞서 진행 절차와 징계위원 기피 여부 등을 놓고 논쟁이 길어진 만큼 결국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이 신청한 7명의 증인을 어디까지 받아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위원회는 증인 7명을 모두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스스로 징계위원직을 그만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선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에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징계위에선 윤 총장의 6가지 비혐의를 두고 모두 8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 늦게라도 결론이 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징계위 측은 일단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최소화하는 쪽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년) 전 오늘 꽃다운 나이의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외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법이 바뀐 뒤에도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죽음이 근절되지 않는 건지 먼저 조영익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51살 심장선 씨가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심 씨는 석탄재를 차에 싣는 이른바 상차 업무를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고 난 후에도 아무도 오지 않고 근데 발전소 쪽은 계속 거짓말만 해요. 다 아빠 잘못이다. 발전소가 상차 업무를 외주화시키면서 운전기사인 심 씨가 석탄재를 싣는 일까지 떠맡다가 숨진 겁니다. 지난 9월 김용균 씨가 숨졌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화물차 기사 이모 씨가 대형 스크류를 혼자 화물차에 싣다가 스크류에 깔려 숨졌습니다. 2년 전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길 수 없게 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만 모두 70건. 그런데 이 가운데 64건, 91%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됐습니다. 김용균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다루는 작업에만 한정해서 하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하청을 줘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원청업체는 위험하긴 하지만 김용균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길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화물차 기사 심 씨나 이 씨처럼 숨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많은 겁니다. 원청은 밑에 하도를 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이 안전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고요. 안전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다며 발전사들은 지난 2년 동안 400명을 충원했지만 정규직이 아닌 야간과 휴일 근무까지 하고도 한 달 200만 원쯤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3개월짜리 계약직들로 채워지고 심지어는 그 계약 기간도 없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지금 채워지면서 그 노동자들이 거의 청년 노동자들로 많이 채워지고 있거든요. 결국 김용균의 뒤를 또 다른 김용균이 채우고 있고 그들에게 맡겨진 위험의 외주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김용균 씨의 사고 현장 같은 참혹한 재해 장면을 목격한 동료들은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겪고 있는 죄책감,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분노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일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새벽 3시, 이인구 씨는 김용균 씨의 사고 현장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3시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3시가 되는 게 두려워 저는. 제가 용균이를 찾을 때 그때 과정이 계속 돌아요. 영화 상영하는 것 같이.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우울증과 수면 장애로 이어졌고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휴직계를 내고 2년째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균이가 그 점검구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상상이
예를 드니까. 동료의 사망 장면을 목격한 뒤 나타나는 정신적 외상 증세는 우울과 무력감, 불안, 생존자로서의 죄책감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분노 등 심리적 증상에 수면 장애와 같은 육체적 고통까지 수반됩니다. 이 같은 증세는 직장 동료들과 가족에게도 번져나갑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정부는 이런 정신적 외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5년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146건, 전체 산재의 0.03%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나도 트라우마가 생기느냐. 그 판사분이 당신들이 운이 없어서 그렇다. 외상도 없는데 이렇게 오해 필요가 있느냐.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사고를 목격하면 고통은 2배로 커집니다. 입사를 한 이후에 두 차례씩이나 동료들이 죽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자다가 놀래가지고 뭐 벌떡 일어난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의 97%가 비슷한 사고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악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 같은 경험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을 해주고 그걸 개선시켜야 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치료를 잘 받게 하고 회사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육체적 손상 못지않게 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제2의 김용균을 막아달라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중대재해법 처리를 비롯해서 경제와 민생 관련 개혁 법안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희생 2주기.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의 추모 행사에 가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농성장에 남았습니다. 용균 씨가 떠난 뒤에도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명으로 2018년과 별 차이가 없는 상황. 더 이상의 김용균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김미숙 씨는 내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용균이 2주기인데도 현장 그 추모제도 같이 못하고 있어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좀 해달라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 짓겠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도 중대재해법은 여전히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공청회만 한 번 열렸을 뿐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시간은 단 15분에 그쳤습니다. 다른 개혁 법안들보다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내에라고만 언급하며 확실한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경제 3법의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3% 합산 문제는 저는 당초 원한 대로 다음에 한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대폭 완화되자 이럴 거면 뭐하러 강행 처리를 했냐는 비판이 의원총회에서 터져나왔고 당 지도부가 수습에 진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21대 첫 정기국회 우분투에서 필리버스터까지인데 올해 정기국회를 쭉 정리하는 단어들 같습니다. 네, 지난 9월 2일 시작한 21대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12시 끝났습니다. 네. 이 우분투라는 말은 교섭단체 연설 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용했던 말인데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라는 의미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입니다. 네.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어떻게 여야 협치를 이끌어갈까 기대도 됐는데 어제 보신 대로 야당의 무제한 토론으로 결국 법안 투표를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늦은 어젯밤 상황 먼저 보시죠. 네.
선배 동료 여러분, 누가 물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기저귀 차고 와서 까딱없습니다. 기회가 평등하다고요? 과정이 공정하다고요? 특수부 해체하자고요? 이제 다 잡았습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할 것 같으니까 두렵습니까? 주회장관 답변하세요. 주회장관 답변하세요. 물어볼 때 물어봐야죠. 또 소설 쓰시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회기가 종료된 때에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한회를 선포합니다. 자, 정기국회는 이렇게 이제 어제 자정에 끝났고 오늘 곧바로 이제 임시국회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거죠. 예, 무제한 토론이 대상이 된 법안은 무조건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선 표결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곧바로 오늘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표결 처리로 통과시킨 겁니다. 자, 국민의힘 이제 시간 끌기 전략이 무기력하게 끝이 났는데 그건 그렇고 이제 아까 영상을 잠깐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예,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란 책인데요. 1년 남짓 검찰 생활을 한 이현주 변호사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의 어두운 뒷얘기를 폭로한 건데 윤석열 총장을 역대 가장 위험한 총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추 장관이 촬영 기자들이 주목하고 있을 본회의장에서 밑줄까지 쳐가며 이 책을 읽은 이유가 읽히는 대목인데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죠. 지난 7월에도 본회의장에서 윤 총장 장모 수사 관련 기록을 보는 장면을 노출하면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는데 네. 어제 추 장관 독서에 담긴 메시지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나는 불이익이 두려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세요. 이런 변명을 하는 게 저는 너무나 분노에 차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검사들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처벌받지 않아 왔었고, 그리고 내부의 감찰도 무기력하면서 징계도 받지 않았었고, 현재 감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책을 이제 보게 된 이유를 SNS에 이렇게 밝혔어요. 네. 자, 정기국회는 끝났고, 자,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쟁점 법안은 아직 몇 개 남아 있죠. 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주요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인데요. 네. 당장 오늘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제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만 모으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강제 종료시키기보다는 토론 이후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번 정기국회 절대 과반이 넘는 의석수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든 야든 절감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키움 구단의 팬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태근 전 선수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구단이 사과하면 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키움 구단은 그런 일이 없다며 KBO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전은칠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허민 키움 이사회 의장이 선수에게 투구하는 이른바 야구놀이 영상이 파문을 일으켰고 키움 구단은 CCTV를 통해 영상 제보자가 이태근의 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당 팬의 신상 정보는 물론 자신과의 공모 여부를 캐묻는 등 사찰 행위를 지속했다는 게 이태근의 주장입니다. 허민 의장이 야구장에 와서 선수들을 세워놓고 공을 던졌잖아요. 그게 이제 방송이 되면서 좀 이슈화 됐었는데 팬이 지금 그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을 저 앞에 들이대셨죠. 그리고 너랑 똑같이 조사를 하고 있다. 당시 구단은 선수가 자발적으로 타석에 섰다며 해당 선수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허민 대표님께서 뭐 너클볼을 던친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다른 선배님도 다 한번 쳐보는 게 어떻냐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못 보던 구종이고 하니까. 하지만 이태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후배들이 이용당하는 것을 보고도 막아주지 못한 미안함에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의장님이 공을 넣어서 던지는데 재미로 치려고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치고 싶어서 들어갔을까요, 거기? 또 선수들을 게임 캐릭터처럼 여기는 상황이 숱하게 반복됐다며 구단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팬을 사찰을 했고 선수한테 그걸 케어라고 시켰다가 팩트인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은 끝낸다는 거죠. 이에 대해 키움 구단은 팬 사찰로 오해를 받을 만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KBO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한국인 타자 최초로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았던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가 솔직하고 털털한 입담으로 최고의 시즌이었던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타자 최초, 하지만 준우승으로 끝난 월드시리즈. 그래도 다리 찢기 수비는 연일 화제였습니다. 보면서 잘하네 이 친구 계속 봤죠. 뭐 한 10,000번은 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찢었는데 뭐 마이너 때도 찢었고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제 라이벌은 손흥민인데. 최고 투수 게리 콜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합니다. 진짜 저는 매 62게임 동안 이 선수만 나오면 저는 아마 MVP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경기를 넣어달라. 네. 특히 고의사구는 홈런보다도 짜릿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선수가 아시아인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홈런보다 정말 몇백 배 되게 기분이 좋았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잊지 못할 빠던의 순간을 떠올리는가 하면 저도 하고 싶어. 그 순간 어떻게 할까 생각도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홈런 치고 던져? 아니면 살포시 장난 놓고 가? 그냥 나도 모르게 딱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스위치 타자 변신의 비화도 털어놨습니다.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오셔가지고 혹시 트레이드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뭔데? 그러니까 오른손을 진지하게 칠 생각이 있느냐. 코리아 스타일이 팀 내 유행어가 됐을 정도로 동료와 감독과도 스스럼 없는 사이입니다. 한국산 갔는데 4명이서 120만 원이 나와가지고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이게 그러고 나서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캐시가 갑자기 와가지고 뻑 뛰더니 왜 나랑 안 데리고 가냐고. 내년에는 같은 지구 동문 선배 류현진과의 맞대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되게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대결을 하면 되게 좋은데 워낙 매스컴에서 이렇게 너무 달궈주시니까 붙으면 재밌겠죠. 되게 현진이 형이 좀 볼이 좀 느리잖아요. 레이저에 비해 대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19년간 LG에서 활약하다 올 시즌 은퇴한 박용택 선수가 프로야구 1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새벽에 왔다는 첫눈 보신 분 계시는지요? 서울에 32년 만에 가장 늦게 온 첫눈이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내일은 공기가 더욱 탁해지겠는데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하루 종일 공기질이 나쁘겠고요. 이 먼지는 주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토요일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한겨울로 급변합니다. 먼저 일요일 오전 시간대 중부를 중심으로 또 눈이 예상되는데요. 오늘보다는 눈의 양이 많겠고요. 이후로는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한파 대비를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전국에 하늘 구름만 머무는 가운데 낮에도 먼지와 옅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뿌옇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부산 6도, 대구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광주 11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몰려오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화요일까지 눈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0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